경제 위기가 온다 아니다 말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금융계의 스티브 잡스라 불리는 레이 달리오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고 말하며 역사를 봤을 때 국가와 기축통화의 흥망성쇠는 다음에 6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작년 말 레이는 미국이 5단계에서 6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한 데에 이어 2달 전에는 큰 위기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미국이 기축통화국인 세상에서 살았기에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최근 나머지 2개 기축통화국 네덜란드와 영국 역시 흥하고 몰락했습니다. 쇠퇴기에는 다음 3가지가 주요 패턴으로 주목할 점인데요. 가장 중요한 재정적 상황을 위주로 본 후 내외부 갈등을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필연적으로 국가의 경제에는 빚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 빌려서 성장을 가속화했다면 갚아야 할 때가 결국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미국의 부채의 수준과 증가율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 큰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레이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부채는 누군가에게는 자산입니다.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누군가에게 채권을 팔면 정부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부채이지만 그 사람은 채권을 자산으로 산 것이죠. 그런데 이 부채가 너무 증가하면 딜레마가 생깁니다. 자산으로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선 이자율이 충분히 높아야 그 자산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높지 않다면 차라리 다른 자산을 사는 게 낫다고 느껴지겠죠. 그런데 이 충분히 높은 수준의 이자율이 부채로 보유한 사람에겐 갚지 못할 정도의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이자율이 낮으면 자산으로 들고 있을 유인이 없어서 자산을 던질 것이고 이자율이 높으면 실제로 디폴트로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높이는 것을 허용하거나 돈을 찍어내서 부채 자산을 사들여야 하는데 이자율을 높이면 침체된 경제 안 좋고 돈을 찍어내서 부채 자산을 사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빚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렇게 해결이 힘든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 이미 아시고 계실 것은 미국이 디폴트를 겪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빚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료를 하나 더 볼까요?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118%로 GDP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2013년부터 100%를 계속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라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world is now entirely about the management of the debts. That is everything now. Well, the crash is ongoing, but you're buying time for GDP growth to come back. 그리고 레이도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어요. 근데 말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데 커지던 빚이 터지기는커녕 오히려 실업률은 역대급으로 감소하고 소비도 잘 일어나며 실물 경제가 괜찮았습니다. 이 때문에 위기가 오더라도 올해는 안 오고 아예 안 올 수도 있다는 입장 등 다시 낙관적인 전망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2달 전에 위기를 말했던 레이도 일주일 전 아티클을 통해서 당장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죠. 문제 해결이 아니죠. 레이는 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적자가 클 것이 확실하고 정부가 부채를 더 많이 팔아야 하니 더 많은 돈을 인쇄하고 부채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고전적인 빚의 후기 사이클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왜 생각보다 괜찮다는 건지 봅시다. 원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긴축은 버블을 터뜨려버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와 연준이 빚의 부담을 증가시키더라도 이 부를 기업, 가정 등의 민간 부분에 넘겨서 민간 부분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때문에 긴축을 하더라도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도 일자리도 있고 잘 살고 있으니 이전보다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 새로 발행될 채권의 수익이 높아지기에 이미 발행된 채권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금리를 올림에 따라 채권 보유자의 부가 민간 부문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셨으면 민간 부문 잘 살고 실무 경제 좋으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장기에 왜 안 좋다는 거지 하고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우선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지금 침체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좋다고 끝이 아닙니다. 빚이 쌓이면 언젠가 원금을 갚아야 하죠. 그런데 개인과 정부의 차이는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개인의 부를 세금을 통해 흡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레이는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 2가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영향이 얼마나 안 좋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쌓인 빚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문제를 미루고 있는 것이니 레이도 꽤 안 좋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돈을 그냥 찍어내는 것도 사실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모두의 부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돈을 찍어낼수록 화폐를 보유한 모두의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모두의 부를 조금씩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기사들 뭔지 아시나요?
1989년 애널리스트들은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 없이 완만하게 진정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2000년 말 뉴욕타임즈에 연착륙을 더 부드럽게라는 기사가 올라왔으며 2007년 말 서브프라임 모지 사태를 침체 없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 모두 몇 달 혹은 몇 주 내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낙관론이 나올 때 필요한 것은 조심스러운 태도입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에 언제든 터질 수 있고 저희는 지켜보며 대응해야 됩니다. 게다가 한번 위기가 오면 빠르게 온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괜찮겠지 하는 태도가 아니라 초기 신호들을 지켜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코인베이스 전 CTO 발라지는 다음의 근거들로 경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It was 2 days from the collapse of Silicon Valley Bank to the printing of $300 billion. It was 2 quarters from Bernanke declaring that it was a quote mild recession to the full-blown financial crisis being acknowledged. Finally, it was 2 years for the USSR to go from superpower in 1989 to total collapse and non-existence in 1991. Okay. And so, the lesson of that is that too slow is too late. 여기까지가 재정적 상황이었는데요. 끝이 아닙니다. 다른 2개, 내외부 갈등도 있었죠. 간단하게 보면 미국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외부 갈등의 리스크도 커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무시하곤 합니다만 중국은 세계 1위 무역거래국입니다. 기축통화가 기축통화인 큰 이유는 국제무역에서 그 통화가 가장 선호되기 때문이었는데 중국의 무역거래 비중이 많으면 그만큼 위안화의 가치도 높아지겠죠. 중국은 게다가 외교 근력도 키우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 러우 전쟁 때 미국이 자금 동결 등 달러를 무기화하면서 국제무역에서 달러를 쓸 유인이 더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레이는 실제로 이전의 기축통화, 파운드와 길더가 망한 큰 이유 중 하나가 화폐의 무기화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힘을 키우고 탈달러 움직임이 있을수록 외부 갈등의 리스크는 더더욱 커집니다.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그리고 언제 올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레이 달리오는 달러를 사는 것을 경계합니다. 통상적으로 달러는 안전하다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인 구매력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명백히 달러를 계속해서 더 찍어낼 것이기에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테니 매력적이지 않겠죠. 미국 채권도 안전자산으로 생각되지만 현재는 경계 대상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전에 발행했던 채권의 가치는 떨어져서 채권 보유자는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당국은 이전에 금리를 안 올린다고 말하면서 채권을 팔았다가 금리를 확 올려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 등의 파산 원인이라고 지목되기도 하죠. 그리고 앞선 레이의 분석을 봐도 결이 같은데 당국은 부를 공공부문과 채권 보유자에게서 민간 부문으로 넘기고 있으니 미채권은 안 좋은 선택지이죠. 그리고 레이는 서로 연관되지 않은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추천하죠. 하나가 정말 망하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 투자해야 될까요? 보통 이럴 땐 안전자산인 금을 추천합니다. 경제가 붕괴되더라도 금은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크립토신에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이 왜곡되고 불안정한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 밖에 있는 크립토를 살 것을 추천합니다. 게다가 앞서서 레이가 서로 연관되지 않은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말하는데 비트코인은 주식과 상관관계가 줄어드는 디커플링 현상을 올해 들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스템 밖의 자산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리스크를 해칭하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인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혹시 코인을 하실 거라면 전체 시드의 10% 정도만 적게 운용하셔야 되고 만약 하락장에 리스크 해칭을 위해 숏 포지션을 취하는 등의 선물 거래를 하신다면 무조건 저배율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립토 투자가 아니더라도 확실한 것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통상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달러나 미채권은 당분간 지양하고 금, 암호화폐 등으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부하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 주제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것도 달아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